한국은 감정적이다. 이곳은 우리의 주권이 걸린 일이다. 이는 캄보디아 총리실이 한국 외교부에 전달했던 오만한 답변이었습니다. 당시 캄보디아 정부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배경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기에 한국의 주장을 일축했죠. 그러나 48시간이 경과한 후 믿기 힘든 상황이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계 범죄 조직인 프린스그룹, 이 국제 제재 명단에 등재되었으며 무려 146개의 계좌가 동결되고 15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차단되었습니다. 워싱턴과 런던이 동시에 움직였고 모든 공식 발표문 하단에는 자료 출처, 대한민국 외교부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은 갑작스럽게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중국이 뒤를 봐주지 않자 캄보디아는 급하게 한국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떻게 중국을 침묵하게 만들고 세계 강대국들을 움직여 오만했던 캄보디아를 굴복시킨 것일까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나누어 주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어 저희 채널에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캄보디아는 중국을 믿었고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한국은 감정적이다. 여긴 우리의 일이다 라는 캄보디아 총리실의 답변은 그들의 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48시간 후 146개 계좌 동결, 15억 달러 차단, 세계 강대국의 동시 제재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는 군사작전이나 복잡한 외교 협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발신지가 대한민국 외교부인 단 한 장의 보고서에 근거한 조치였습니다. 저는 전직 CIA 안보 분석관이자 국제분쟁 리스크 컨설턴트로 활동 중인 이정후입니다. 20년 넘게 정보기관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오직 데이터만을 신뢰하며 진실을 의심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초 제 책상에는 동남아시아 리스크 분석 자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 특히 캄보디아 관련 보고서가 유독 많았습니다. 시아누크빌이라는 도시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고 그곳은 중국계 자본이 설립한 카지노와 사기센터가 난립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프린스그룹이 있었고 회장인 왕첸은 표면적으로는 부동산 재벌이었지만 실상은 중국 자금을 세탁하는 거대 네트워크의 핵심 축이었습니다. 제가 추적한 바에 따르면 2019년부터 중국 선전에 기반을 둔 투자 회사들이 항구 개발 명목으로 프린스그룹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외견상으로는 합법적인 인프라 투자처럼 보였으나 그 돈의 상당 부분은 카지노와 온라인 사기 센터로 유입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캄보디아 정부 고위층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심지어 이 과정에서 한 몫을 챙기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프린스그룹이 푸놈펜에 건설한 고급 빌딩 중 절반이 정부 관료들 명의였을 정도로 완벽한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이 자금을 대고 프린스그룹이 사업을 실행하며 캄보디아 정부가 눈 감아주는 구조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져갔습니다. 캄보디아 고소득 아르바이트, 현지 IT 기업 채용, 숙식 제공, 월 300만 원 이상 보장과 같은 솔깃한 조건의 광고가 인터넷에 게시되었고 빚에 쪼들리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한국 청년들이 이에 지원하여 캄보디아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한 곳은 IT 기업이 아닌 사기센터였으며 여권을 압수당하고 외부와의 연락이 완전히 차단된 채 강제로 보이스피싱 스크립트를 읽어야 했습니다. 이를 거부하면 폭행이 시작되었고 도주를 시도하다 붙잡힌 이들 중 일부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미 2023년부터 캄보디아 내 중국계 조직범죄 네트워크가 외국인을 강제노동에 동원하고 있다고 경고했으며 국제이주기구 역시 시아누크빌이 인신매매의 허브가 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매번 우리도 피해자다, 증거가 불충분하다, 주권을 존중해달라는 답변만을 되풀이했고 뒤에 중국이 있다는 믿음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저 이정후 역시 늘 그래왔듯이 약소국에서 벌어지는 범죄와 강대국의 비호, 그리고 국제사회의 무력한 비난이라는 국제정치의 공식이 이번에도 적용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항의해봤자 소용없을 것이라는 판단이었죠. 그러나 제 생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2025년 10월 초 한국 외교부에서 시아누크빌에서 한국인들이 납치되어 강제노동 및 사기 범죄에 동원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강력한 경고 서한이 캄보디아 정부로 발송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총리실의 반응은 한국을 가볍게 보고
한국은 너무 감정적이다. 이건 우리의 주권 문제다. 라며 일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존재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단 사흘 후 제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2025년 10월 12일 오전 워싱턴 DC의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 OFAC은 프린스 그룹과 회장 왕첸을 국제범죄 조직으로 지정한다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개인 및 기관 146곳의 자산이 즉시 동결되었고 발표문에는 명확하게 자료 출처가 대한민국 외교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이 단독으로 이 일을 해냈단 말인가? 같은 날 오후 런던에서도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영국 재무부와 국가범죄수사청 NCA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왕첸 명의의 영국 내 고급 부동산 19건 약 1억 3천만 파운드 상당을 즉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또한 한국 외교부의 보고서를 근거로 한 조치였습니다. 동료와의 통화에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48시간 만에 보고서를 작성했대. 포렌식, 자금 추적, 국제공조망 연결까지 전부. 우리도 못한 일을. 저는 곧바로 한국 외교부 보고서를 입수하여 읽어보았습니다. 그것은 3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이었으며 피해자 증언, 계좌 추적, 중국 선전으로 이어지는 송금 내역, 프린스 그룹 계열사 구조도, 심지어 싱가포르 페이퍼 컴퍼니 연결망까지 빈틈없이 담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감정은 단 한 줄도 없었으며 오직 데이터, 즉 숫자, 날짜, 계좌번호, 송금 기록과 같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CIA에서 접했던 보고서 중에서도 최상급,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심지어 암호화폐 지갑 주소, 추적 내역과 블록체인 기록을 통한 중국 선전은행으로의 송금 내역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며 싱가포르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 12곳의 실소유주 분석 역시 전부 왕첸과 연결된 인물들로 특정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의 자금 흐름이 시간순으로 완벽하게 정리된 타임라인이었습니다. 이게 48시간 만에 나왔다고?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이런 보고서를 만들려면 최소 3개월이 걸리는 일이었고 영국 NCA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CNN은 즉시 헤드라인을 한국의 48시간 보고서가 국제적 대응을 촉발시키다로 변경했고 BBC도 한국 주도 작전 15억 달러 규모 범죄 차단이라고 뒤따랐습니다. 세계는 한국이 던진 증거를 기반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영국, 인터폴 모두 한국의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노의 외교가 아니라 시스템의 방역이었습니다. 한국은 소리 높여 외치지 않았지만 대신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했고 그 단 하나의 보고서가 강대국을 움직인 것입니다. 캄보디아가 신뢰했던 중국은 침묵했고 한국은 행동했습니다. 푸놈펜 금융가는 극심한 패닉에 빠졌습니다. 프린스 은행의 예금 인출률은 61%를 기록했으며 환율이 폭등하고 12건의 외자 투자가 취소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긴급 담화를 발표했으나 시장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은 이 사건을 보도조차 하지 않았지만 선전 거래소에 상장된 프린스 홀딩스 아시아의 주가는 단 하루 만에 7.2% 폭락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제재가 아니야. 붕괴다. 세계는 군사력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정밀함에 그리고 데이터의 힘에 무릎 꿇은 것입니다. 이 모든 사태는 2025년 10월 캄보디아에서 한 한국인 대학생의 사망 소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캄포트주의 건물 지하실에서 발견된 23세 남성은 온몸에 폭행 흔적과 쇠사슬 자국이 있었으며 장기간 감금 및 고문당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인터넷 채용 광고를 보고 캄보디아에 왔다가 사기센터에 갇혔던 그는 도망치려다 붙잡혀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한국 언론은 분노로 들끓었고 또 당하고만 있을 거냐, 정부는 뭐 하나 같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이 감정적 반응이 현실을 바꾸지 못할 것이며 캄보디아 정부는 협조하지 않고 중국은 버티며 국제사회는 침묵할 것이라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달랐습니다. 10월 9일 저녁 8시 한국 청와대에서는 긴급 국가안보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외교부, 경찰청, 국정원, 법무부 장관이 한자리에 모였고 회의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 오전 7시 외교부, 경찰청, 국정원 합동대응팀을 즉시 구성하고 캄보디아 내 한국인 피해 실태 전수조사 및 범죄 조직 척결에 나선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사망 소식이 나온 지 24시간도 안 되어 국가 차원의 시스템이 가동된 것입니다.
저는 동료에게 협조 없이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물었습니다. 10월 10일 오후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단단한 표정으로 평소의 외교적 수사 대신 강경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전면적인 수사 협조를 요청했으며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독자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바로 그날 저녁 중국이 움직였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비공식 브리핑에서 한국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캄보디아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경고하며 더 나아가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높였습니다. 한국이 목표로 잡은 시간은 딱 48시간이었습니다. 사건 발생부터 보고서 완성까지. 제가 CIA에서 일할 때를 떠올려보면 미국 국무부라면 첫 회의만 사흘,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과 예산 확보에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한국은 이틀 안에 범죄 조직까지 특정하겠다는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설정했고 결국 해냈습니다.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외교부는 캄보디아 주재 한국 대사관과 24시간 한라인을 유지했고 현지 정보는 실시간으로 서울로 전송되었습니다. 경찰 포렌식팀은 피해자의 휴대폰 기록 복구를 시작했으며 국정원은 프린스그룹 관련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모든 부처가 하나의 시스템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작동했습니다. 그 사이 캄보디아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10월 11일 오전 푸놈펜 경찰청장은 한국이 우리 주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수사는 캄보디아가 주도하며 한국은 협조만 하면 됩니다. 라며 오만함을 드러냈습니다. 친중 성향이 강한 캄보디아 내무부 고위 관료는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 우리 뒤엔 중국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지 라고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중국만을 믿고 한국을 상대도 안 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CNN은 한국 정부가 단순한 사건 해결이 아니라 범죄 네트워크 전체를 겨냥하고 있으며 프린스그룹, 중국계 자금, 동남아 사기센터의 모든 연결고리를 추적하고 있다는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이것이 시스템의 각성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분노 대신 결단을 내초선단을 내렸고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움직였습니다. 10월 11일 저녁 한국 합동대응팀은 첫 브리핑에서 피해자 휴대폰에서 중국 선전 소재 계좌로 이어지는 송금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프린스그룹과의 연관성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국제공조를 통해 전모를 밝히겠습니다. 라는 세 문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간결한 발표 안에는 증거 확보, 범죄 조직 특정, 국제공조 예고라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포렌식팀은 삭제된 데이터와 암호화된 파일까지 전부 복구했고 클라우드 백업까지 추적했습니다. 미국 FBI 사이버팀도 이 정도 복구에 최소 사흘이 걸리는데 한국은 이틀 만에 해낸 것입니다. 한국은 외치지 않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48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사망사건 하나를 국제 범죄 네트워크 척결로 확장시킨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분노가 아니라 절차로 말입니다. 10월 11일 밤 11시 서울 한국위기관리센터의 전산 모니터는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포렌식팀이 마침내 결과를 내놓았고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복구된 송금 내역은 중국 선전 소재 은행 계좌로 이어지는 거래 기록이었습니다. 계좌 소유주는 프린스그룹 계열사였고 사기센터에서 벌어들인 돈이 그대로 중국으로 흘러갔음이 증명되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세탁된 자금이 프린스그룹으로 돌아가는 경로를 보여주는 암호화폐 지갑 주소까지 블록체인 기록으로 확보되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즉시 움직여 10월 12일 새벽 3시 인터폴, 미국 FBI, 영국 NCA 세 곳으로 보고서를 동시 발송했습니다. 제목은 캄보디아 내 국제 범죄 조직의 한국인 대상 범죄 및 자금 세탁 네트워크 분석이었으며 30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는 48시간 만에 만들어졌다고 믿기 힘든 완성도를 자랑했습니다. 모든 주장은 증거로, 모든 연결고리는 데이터로 뒷받침되는 빈틈없는 구조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중국이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10월 12일 오전 9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공식 발표를 통해 한국이 캄보디아의 공권력을 무시하고 선을 넘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주권 침해 소지를 언급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도 즉시 캄보디아도 피해자다. 한국의 일방적 수사는 양국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성명을 내며 중국과 짜고 친 각본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10월 12일 밤 10시 47분 푸놈펜 국제공항에 중국 항공사 소유의 정체불명 전세기가 착륙했고 승객들은 검은색 차량 5대에 나눠 타고 캄보디아 경찰청으로 향했습니다. 다음날 캄보디아 언론은 중국 공안부 특별협력팀 사이버 범죄 대응위에 캄보디아 도착을 보도했습니다. 명분은 사이버 범죄 대응이었지만
실제 목적은 한국 수사팀을 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효과는 즉시 나타나 10월 13일 오전 캄보디아 경찰청은 한국 합동대응팀에게 현장 접근과 자료 공유를 차단하며 국가 주권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한국 수사팀은 벽에 부딪혔고 중국계 로비스트가 한국 팀에게 접근하여 사건을 확대하지 않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좋습니다.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봅시다. 라며 회유를 시도했습니다. 이어서 친중 성향의 캄보디아 고위 관료는 한국이 원하는 게 뭡니까? 보상이면 협상 가능하지만 프린스 그룹을 건드리는 건 곤란합니다. 라며 협박에 가까운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 대표는 우리가 원하는 건 진실입니다.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현지 변호사와 시민단체마저 압력으로 인해 연락을 끊거나 만남을 취소하며 수사는 방해받았습니다. CNN 중국이 캄보디아를 압박, 한국은 투명성 요구라고 보도하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중국은 진실을 덮으려 했지만 한국은 데이터를 덮지 않았습니다. 현장 접근이 막히자 한국 외교부는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에 있는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고 프린스그룹 계열사의 해외 거래 내역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캄보디아를 우회했습니다. 중국이 문을 막으면 한국은 창문을 연 것입니다. 48시간이라는 목표는 지났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고 10월 14일 새벽 마침내 최초 버전보다 훨씬 두꺼워진 4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가 완성되었습니다. 중국의 방해 속에서도 아니 방해 때문에 더 완벽해진 보고서였죠. 한국 외교부는 이 보고서를 미국 재무부 OFAC과 FBI, 영국 NCA, 인터폴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팀장은 푸놈펜 호텔 방에서 짐을 싸며 우리 일은 끝났어. 이제 세계가 움직일 차례야 라고 말했고 그 말이 맞았습니다. 단 몇 시간 후 2025년 10월 14일 워싱턴 DC에서 미국 재무부 산하 OFAC 홈페이지에 긴급 성명이 떴습니다. 프린스 홀딩스 그룹과 왕첸 회장을 국제범죄 조직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었고 발표문의 결정적인 한 줄은 턴손 자료 출처 대한민국 외교부였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다른 나라의 보고서를 공식 근거로 삼았다는 것은 그 자료를 완전히 신뢰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제재 내용은 방대하여 140개 개인 및 기관의 자산이 동결되었는데 여기에는 중국 선전 소재 은행 계좌 17개, 싱가포르 페이퍼 컴퍼니 12곳, 캄보디아 내 프린스 그룹 계열사 4곳, 그리고 암호화폐 지갑 주소 400개가 포함되었습니다. 총 규모는 15억 달러로 자금 세탁 네트워크 전체가 차단된 것입니다. OFAC 국장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한 정밀한 데이터 분석 없이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라고 한국을 공개적으로 치켜세웠습니다. 그는 우리는 한국 외교부의 보고서를 검증했습니다. 6년간의 자금 흐름, 300개 이상의 계좌 연결망, 블록체인 추적 기록, 모든 데이터가 완벽했습니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다른 나라 자료에 이런 평가를 내린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 런던에서도 발표가 있었습니다. 영국 재무부와 NCA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영국 내 왕첸 명예 또는 관련 계열사가 소유한 고급 부동산 10가건, 약 1억 3천만 파운드 상당을 즉시 동결했습니다. NCA 국장은 이번 작전명이 섬 프로젝트 인테그리티, 프로젝트 인테그리티 맞으며 한국이 제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국, 영국, 한국 정보기관이 동남아시아 사기 및 강제노동 네트워크를 동시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일회성 제재가 아닌 지속적인 추적 의지를 뜻했습니다. CNN은 미국, 영국, 한국 기록적인 글로벌 단속에 손잡다. 프랑스 르몽드는 한국의 48시간이 국제 질서를 바꿨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중국의 반응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즉각 반박 성명을 냈을 중국 외교부가 이번에는 완전한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는 중국 역시 한국 보고서의 완성도를 알고 있었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는 침묵하는 것이 최선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캄보디아의 태도도 180도 바뀌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주권 침해대를 외치던 푸놈펜 정부 대변인이 급하게 성명을 내고 캄보디아 정부는 국제범죄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할 의사가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부는 이미 혼란에 빠져 프린스그룹 본사 앞에는 급여 지급이 중단된 직원들이 몰려들었고 프린스 은행의 예금 인출률은 61%를 기록하며 전산망이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캄보디아 리엘화 가치가 하루 사이 8% 폭락하는 등 외환시장이 요동쳤고 총 12건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중단되었습니다. 프린스그룹이 무너지면 캄보디아 금융 시스템의 15%가 증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런던에서는 2차 제재가 단행되어 프린스그룹 관련 계열사
14곳의 영국 금융권 접근이 전면 차단되었고 이는 국제 결제 시스템에서 퇴출됨을 의미했습니다. BBC는 이를 한국발 보고서가 만든 최초의 글로벌 금융 쇼크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은 여전히 침묵했지만 선전거래소에 상장된 프린스그룹 주가는 장 시작과 동시에 7.2% 폭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고 시장은 돈이 진실을 알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중국은 프린스그룹을 구하려면 공개적으로 개입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면 한국 보고서의 주장을 인정하는 꼴이 되므로 딜레마에 빠져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프놈펜의 프린스타워 본사에는 무기한 휴무 안내문이 붙었고 8,000명에 달하는 계열사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국의 문서 한 줄이 거대 제국의 자금줄을 끄는 것입니다. 이정우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데이터의 정의야. 한국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싸웠고 증거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거든. 한국이 던진 돌 하나가 거대한 산사태를 일으키며 도미노 현상이 시작되었습니다. 10월 20일 태국 정보기관 관계자로부터 태국이 난리야. 한국 때문에 라는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중국계 사기센터 문제를 국가안보의제로 격상하고 태국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인 급습을 시작하여 15곳을 급습 340명을 검거했습니다. 태국 경찰은 이 조직들이 프린스그룹과 유사한 중국계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카오 잉글리시 매체는 한국의 대응이 태국을 움직였다고 분석했습니다. 같은 날 일본 언론 NHK는 프린스그룹 자금이 일본 부동산 시장에 유입된 사실을 보도했고 아사히 신문은 한국의 대응에서 배워야 한다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일본 금융청은 즉각 조사에 착수하며 한국 방식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CNN은 더 코리안 도미노 동남아 서울의 선례를 따르다라는 특집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베트남과 필리핀도 유사한 조치를 검토하고 시행하며 한국의 사례를 공개적으로 참고했습니다. 필리핀 내무장관은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데이터로 싸울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도미노가 아닌 연쇄 반응이었습니다. 이정우는 동료들과의 회의에서 이건 정치가 아니야. 윤리의 도미노야. 한국이 보여준 건 힘이 아니라 원칙이었지. 데이터로 싸우면 이긴다는 걸 증명한 거야. 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BBC는 한국 모델 아시아 기준되다 라는 분석 기사를 냈으며 한국의 대응 방식이 위기 대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10월 22일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 중 하나인 CSIS에서 긴급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윤리적 위기 대응 한국 모델이었습니다. 한국 외교부 차관보는 프레젠테이션에서 우리는 특별한 걸 한 게 아니라 원칙을 지켰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시작했지만 곧바로 한국의 48시간 대응 프로세스를 공개했습니다. 첫 24시간은 외교부, 경찰청, 국정원이 위기가 아닌 네트워크로 통합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정보 수집 및 통합 과정이었고 다음 24시간은 포렌식, 금융추적, 국제공조망 구축을 동시에 진행하여 40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완성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가 조율 속도에 놀라움을 표하자 차관보는 조율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같은 방에 앉혔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일본 연구원은 한국 모델의 핵심은 데이터 중심주의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주장이 아니라 숫자로 싸웁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대표는 NCA가 3일 동안 검증했지만 단 하나의 오류도 찾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중국 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참석하지 않으려 했으나 보고서를 읽고 생각이 바뀌었다며 우리는 감정으로 움직였습니다. 한국은 시스템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차이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시인했습니다. 중국 대표는 심지어 중국은 배워야 합니다. 한국처럼 데이터로 싸우는 법을요 라고 말했고 청중석에서는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CSIS는 결과문에서 K-리스폰스 모델을 새 시대를 위한 위기윤리로 정의하며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신속한 부처 통합, 투명한 국제공조를 새로운 표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일주일 후 UN 사무총장까지 연설에서 한국이 보여준 위기 대응이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것은 제재가 아니라 세계가 따라할 수 있는 매뉴얼이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언론은 일제히 한국을 조명했습니다. CNN, BBC, 르몽드는 한국의 신속한 정의, 책임의 새로운 모델, 투명성을 헤드라인으로 내세웠습니다. CNN은 48시간 보고서, 작성 시간, 146개 동결 계좌수, 15억 달러 차단 자금 규모, 한국 모델을 채택한 5개국이라는 수치를 제시하며 한국이 분노가 아닌 절차로, 감정이 아닌 시스템으로 싸웠기에
세계가 따를 수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BBC 패널은 한국 대응의 핵심은 감정을 배제한 것 찾기며 분노를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복수가 아닌 정의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럽 언론들은 한국 모델이 관료주의를 줄이고 부처 간 장벽을 허물 수 있음을 증명했다며 학습 의사를 보였습니다. 결국 캄보디아 총리 훈마넷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 오만했던 태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훈마넷 총리는 캄보디아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에 유감 사과를 대신하는 묘한 제스처 탓을 표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증거와 시스템으로 캄보디아 범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내 범죄 조직을 뿌리 뽑고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겠습니다. 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달 전 중국을 믿었던 캄보디아가 이제 한국에게 굴복한 것입니다. 힘 때문이 아니라 한국이 보여준 정확성, 투명성, 신속성이라는 시스템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캄보디아 총리의 발언을 보도하지 않는 완전한 침묵으로 한국을 막을 수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정우는 최종 분석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것은 제재가 아니라 표준이다. 한국의 무기는 군사력이 아니라 데이터였으며 미사일이 아니라 보고서였고 협박이 아니라 증거였습니다. 48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한국은 영토나 GDP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강국이 된 것이며 데이터를 다루는 능력, 부처를 통합하는 능력, 신속하게 결정하고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능력이 21세기의 힘임을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단 이틀 만에 만든 보고서 하나가 강대국을 움직였고 부패 제국을 무너뜨렸으며 동남아시아 전체를 각성시켰습니다. 한국은 정의를 외치지 않고 증거를 내밀었으며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싸워 이겼습니다. 한 나라가 데이터만으로 국제 질서를 바꾼 이 48시간의 결단과 국가의 시스템이 힘과 권력, 부패를 넘어선 오늘의 사연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